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경기진단 보고서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란 표현을 없앴습니다. 일부 경제지표의 감소폭이 줄거나 멈췄다는 것을 근거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진 않고 있다는 이유인데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앞서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국 12만 가구 이상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 2분기 거래된 전국의 전세주택 중 33%가 2년 전 계약 당시와 비교해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차량 공유,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전문 법인인 모션랩을 설립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LA 현지 법인을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는 매달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해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요. 지난 7개월 동안 썼던 이 부진이란 표현을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는 없앴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부진이란 표현을 뺐다고요? 예,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11월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과 건설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로부터 7개월 연속으로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2005년 3월 처음 발간한 이후 가장 길게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기자,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는 뭡니까? 네, 기재부는 9월 산업활동 동향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기재부는 전월 대비로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 투자는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광공업 생산이 2%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2.9% 증가하면서 지표상 반등을 보인 것을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근거로 쓴 겁니다. 그렇군요. 또 언뜻 들어보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우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2%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단기적인 경기 문제라며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청와대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기 인식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부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와는 조금 다른 인식이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경기 낙관론이 도마루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부진 등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 수출도 작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7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8%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력 제품 전반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32.1% 감소했고 석유 제품이 26.2%, 승용차가 1.2% 줄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경기 부진, 미중 무역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16.9%, 일본이 13.9%, 미국은 8.5% 줄었습니다. 네, 수입도 덩달아 줄었는데 이 전형적인 불황형 수출인 모습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수입액은 414억 달러에 그치면서 14.6%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원유가 32%, 석유 제품이 29% 줄었고 승용차 수입은 29.7% 늘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도 함께 감소하며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요. 국내 무역 수지는 2012년 2월부터 93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주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고요. 네, 오는 20일로 예정된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작업 규정을 100% 지키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선 건데요. 앞서 노조는 열차 출고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출입문 개폐 시간을 원칙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투쟁 세부 지침을 각 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정상화,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 체불 해소, 인력 확보 등인데요. 노사 양측은 2019년 임금 교섭을 지난 5월부터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11일 한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어 현재로선 파업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네, 열차 운행 지연 등 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0대와 테마호르 열차 1대가 20분에서 50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 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광역절차원은 평시 대비 82%로 운행하되 퇴근길에는 84% 수준을 유지할 방침인데요. KTX의 경우 파업이 시작되면 SRT 입석 판매를 허용해 최대한 수송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준법 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면서 비상대기 열차와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투입하고 운행 지연 시 환불, 변경 수수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열차는 평시 대비 60%, 화물 열차는 31%까지 운행률이 떨어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개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회는 보안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정부가 나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오는 18일에 브리핑을 열어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행정조치로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 중인데요. 중소기업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고 구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합의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기자, 고용부가 이렇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까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용부는 검토 중인 보완책 발표 시기와 내용은 입법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근로제 등 추가적인 유연근로제 방안을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LA에서 시작하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선보이고 왜 LA를 택한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대차가 모빌리티 법인을 LA에 세웠다고요.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까?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법인 모션랩을 설립했습니다. 모션랩은 이번 달부터 LA의 지하철 환승주차장 4곳을 거점으로 지하철역 기반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추후에는 LA 내에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차량을 포함해 최대 300대를 사고지 제한 없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형태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LA에 법인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네, LA시는 미국 최대 교통도시인데요. LA 시민은 버스와 지하철 이용해 1인당 연평균
9,741달러를 했습니다. 뉴욕 7,907달러, 영국 런던 5,445달러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도와 관심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또 현재 LA시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교통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5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 LA 한인 사회가 현대차와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모션랩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시작해 로보택시, 셔틀 공유,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과의 상생 협력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신학철 부회장이 이 배터리 시장 재패를 강조했다고요. 네, 신 부회장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재패하기 위해선 소부장과의 상생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매출은 현재보다 3배가량 증가한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부장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향후 우수한 성능의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려면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 역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신 부회장은 협력사를 찾아 상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소재 부품 장비 구매 금액이 매년 4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독 이걸 강조한 이유는 또 있을까요? 네, 현재 LG화학은 경쟁사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한다며 미국 ITC에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신 부회장의 행보는 이런 상황을 의식해 기술 우위로 타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문인식 오류로 논란을 겪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일부에 대해 이번에는 얼굴 인식 오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수준입니다. 네, 얼굴 인식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눈을 뜬 채로 등록을 했는데 눈을 감았는데도 인식이 된다 이겁니다.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8, 9, 10과 노트 9 등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일부 모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노트 9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눈을 감은 채 얼굴을 대봤을 때도 잠금이 풀렸습니다. 지난 2017년 갤럭시 S8 출시 때도 얼굴 사진으로 잠금이 해제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 기자, 또 보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얼굴 인식도 비밀번호 기능과 같은 보안 기능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갖다 대도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또 삼성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측은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기능은 보안 기능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 기능이며 지문이나 홍채 등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잠금 해제 이외의 금융거래나 결제 등 강력한 보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사전 고지가 불충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택배기사가 개별 사업자냐 아니면 근로자냐. 택배기사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법원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며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있었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7년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받자 CJ 대한통운과 단체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CJ 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CJ 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 CJ 제로 측이 제기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음을 사법부가 판단하였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택배노조는 4대 보험을 비롯해 노동시간과 임금 등 기본 권리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서둘러 접종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는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 5.9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전국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하고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신부분들과 어린이는 11월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감염되면 폐렴이나 축농증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은 독감 고위험군 대상자로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는 70에서 90% 수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대상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여러 은행들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라며 정부도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죠. 실제 이용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곳곳에서 문제와 미비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손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등록 계좌 수는 183만 개,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은 174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사용자층을 확대해가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타행으로 이체할 때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에 수취인 이름이 찍히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원인은 오픈뱅킹 시스템에서 은행 간 송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님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향후 정식 서비스로 확대되면 중소 핀테크 업체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업체들 스스로 이용기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규모가 올해에만 71조 7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기예금 규모가 지난달에만 14조 5천억 원이 늘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치인 740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연 1%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해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쓰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데 금감원은 송금액의 1에서 10%, 하루 50만 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고 이를 지원했다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역전세난 경고등.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책은 있는지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이 전세 가격 지수가 만약 1%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이 확인된 조사 대상 196만 가구 중에 12만 가구가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15%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16만 가구까지 역전세난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세 가격 지수 평균 2.2%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조사 대상의 약 6%인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난 위험에 지금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원 측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 하락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황 기자.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통계가 나오는데 이 최근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사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보신 그 시점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하락하던 서울 전셋값이 보시는 것처럼 올해 7월부터 하락세를 멈췄고요. 전국 전셋값 역시 10월 들어 상승으로 지금은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역전세난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돈이 많아도 일부러 전세를 택하는 그런 경우가 좀 일단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둘째로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에 그 월세를 많이 내놓아서 전세 매물이 좀 기해지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역전세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이 두 기관이 다루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들 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증보험료도 내야 하고 이게 꼭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연구원 측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이 주거 이동에 그런 어떤 심각한 좀 제약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증보험 가입을 좀 의무화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 최고 10억 원 이하 이 전세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범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판매 제한 족쇄 찬 은행. 정부가 금융투자시장의 규제를 바짝 죄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갈 곳 없는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 규제가 금융투자시장을 위축시켜서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당국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 이런 대책이 좀 어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해당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금융당국이 규정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DLS, ELS 등 파생결합 증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난도 상품의 기준으로 제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금융 상품의 규모는 6월 말 기준 7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 발행한 그 전체 파생결합 증권이 대략 116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약 64%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일반인에게 팔 땐 반드시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최종 투자 결정까지 2일간 숙려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업계에선 매우 강한 규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대체적인 것 같은데 멀쩡히 잘 팔고 있던 다른 은행들이 좀 불똥이 튀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소 좀 과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은행들이 파생 상품을 팔면서 2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는데 당장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에는 구조화 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 연계 상품 등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업계는 은행 투자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은행이 잃은 고객들이 증권사로 가는 거 아니냐며 증권사에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모두 사모펀드 시장, 펀드 판매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3억 원으로 뛰면서 돈 많은 사람들만의 투자로 한정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부동산으로 자금이 또 몰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제도를 놓고 업계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업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나요? 네, 은 위원장은 일단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면서 좀 차근차근 상황을 봐가며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반복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건데 수영을 못하게 하면 수영은 전혀 못하는 거고 조끼를 입으면서 수영을 하면 물도 먹고 하지만 수영은 조금씩 나가는 건데. 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위기 속 인사 안정. LG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까요? 인사로 어떤 변화를 꾀할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합니다.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오는 28일 이달 말 임원 인사가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떤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동안 LG그룹이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연말 인사를 내왔는데요. LG그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오는 28일쯤에 임원 인사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회장단은 5명 모두 유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만류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회장단이 위임된다면 의도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 인사 안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1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생산직에 이어서 대졸공채 출신의 5년차 이상 사무직들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TV 사업에서는 삼성과 마케팅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악재가 산적한데 대외적인 어려움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사업 부분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장사업본부는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해줘야 되는 상태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완성차 업체의 구조 조정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LG전자는 내년에도 전장 부문의 흑자 전환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계열사별로도 좀 살펴보죠.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LG화학은 인사폭이 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LCD 관광재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LG전자는 각 사업 부문의 책임자가 바뀌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바뀌었던 모바일 사업본부의 수장이 좀 관심사인데요. 현재 권봉석 사장은 모바일 사업본부와 더불어서 TV와 노트북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HE 사업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연말 인사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미 지난 9월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지난달에 임원과 담당 조직들을 25% 줄였기 때문입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 나온 임직원들의 상당수는 LG전자나 LG화학으로 이동을 해서 관련 업무를 맡아서 신규 배치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동남아 노리는 현대차. 현대차가 토요타 등 일본 업체의 앞마당으로 불리는 동남아의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 윤성훈 기자와 이 내용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관측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 방문하면서 제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협약식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될까요? 네, 중국의 대체 시장을 찾으려는 것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6만 4,435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2% 하락한 겁니다. 기아차의 실적도 부진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누적 판매량은 21만 9,12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예, 또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많은 시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2억 7천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주목받는 지역인데요. 최근에는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완성차 공장을 세우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파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과 부품에 대한 현지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가까운 필리핀, 말레이시아 쪽으로 진출도 쉬워집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윤 기자,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이 설립되면 전기차 등 다른 분야가 좀 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미 인도네시아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내연기관과 더불어 전기차 생산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내 2위 항공사의 주인이 바뀐 소식을 오늘은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금호그룹에서 HTC 현대산업개발로 아시아나 주인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나 인수가 HTC 그룹을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빌리티 업체가 된다는 건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이동수단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네, 모빌리티에 진출하려는 이유 좀 언급이 됐었나요? 네, 이번 인수로 HT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에서 벗어나 항공을 아우르는 종합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 레저 사업이나 물류 사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HTC는 현재 항만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육상과 항공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세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물류나 아니면 구매에 분명히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HTC가 항공업에 진출하면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협력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됩니다. 정의선 부회장도 모빌리티를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고 하늘은 나는 에어택시를 개발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볼까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일본 손정희 회장과 손을 잡는다고요? 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해외 산업은 창업자인 이해진 GIO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야후재팬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손자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데요. AI 등 4차 산업에서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기업이 합쳐지면 재무 부담은 줄고 동남아 등 신규 시장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지 일주일가량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되레 집값을 자극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질문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어제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알 수 있는 통계를 내놨죠. 네. 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첫 결과치였고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던 수치입니다. 결론부터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알 수 있듯이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결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저는 방송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한국감정원의 조사 발표가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그 이전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제 일주일 상관이긴 해도 사실 그게 반영이 됐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 매물이 상당히 실종이 되고 가격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서 이제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간의 논란을 좀 더 키운 것 같다는 평가가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이 주요 타깃이 된 강남 4구 집값이 주춤한 듯 보입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는 좀 이어졌다 이런 평가를 낳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에 어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핀셋 규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서울 내에서도 주요 타겟은 아무래도 강남 4구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내심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결과를 본다면은 그 폭 자체가 약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0.1%에 가까운 어떤 0.1%를 상회하는 어떤 그런 가격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의 어떤 상승 분위기 자체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한편으로 해석하자면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그 제도적인 효과 자체가 강남 4구에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마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적용 지역을 비껴간 이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경기도 과천 같은 이 집값들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일대 흐름은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정부가 왜 그쪽은 그 지정에서 빼놓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동향은 불과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분양에 참여하고자 전세를 얻기 위한 어떤 줄들이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양상까지 빚을 정도로 해서 사실은 전입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모 분이 거기에 사실 투자를 했다고 해서 유명했던 지역이긴 한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또 호재들도 아마 가미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호가가 1억 이상 지금 사실 상승한 그런 부분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에 재미있는 것은 그쪽에 포함돼서 모두가 상당히 그 지정이 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길동 지역 같은 경우에 예. 그쪽에서는 오히려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향후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투자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결과로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상당히 위안을 삼으면서 오히려 반기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부가 결국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거나 세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에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곳이 되려 살기 좋은 곳이다는 그런 그렇죠. 신호를 예. 반대로 좀 받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지금 규제기가 벌써부터 동지정 가능성을 네네. 언급하고 있는데 지정 순위로 유력한 곳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지정은 충분히 유력할 수 있는 곳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과천이라든지 예. 또는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속에서도 뭐 동작구라든지 이런 곳들, 그다음 목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수도권에서 조금 눈 밖을 돌리게 되면 과거에 있어서 작년에서 최근까지도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폭도 예사롭지 않은 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도 추가 지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언론 쪽에서도 일부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에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의 지정을 통해서 또는 상당히 민심에 어떤 이반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상 지역들, 이번에 유력하지만 빠졌던 대상 지역들은 추가 대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정부가 추가 지정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조금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어떤 쪽에 저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벌써부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네네. 예. 풍선 효과 현상도 이렇게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좀 빠르게 네네.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네네. 이 해제된 지역에 지금 요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산 지역과 부산의 이제 해운대구, 그다음에 예. 동래구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 쪽의 일부 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요. 양쪽 지역 다 사실은 뭐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에서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투자 유입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요. 고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상승 분위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번에 상당히 침체된 곳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줬는데 그쪽이 오히려 지금 규제 외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또 다른 뭉칫돈들이 사실은 투자할 곳들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 규제 대상 지역을 피해서 혹은 규제 대상 지역에서 충분한 수익을 남겼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계속 공언한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청약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게 네.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넓어지다 보니 청약 시장에 몰리는 수요가 요즘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좀 열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열 현상이 반복될 거다,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청약 시장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했던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약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약시장에 있어서 신규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정부가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억누르는 그러한 제도를 갖다가 시행한다는 게 굉장히 공약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제 공헌을 해왔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피해 나간 단지인데도 지금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대 1을 넘은 상황이 나타났고요. 예.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수십 대 1을 상회하는 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아마도 청약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내년 4월 말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장은 아마 제한된 어떤 물량 속에서 거기에 기회를 잡고자 하는 많은 청약 대기자들로 인해서 그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네,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네. 관측을 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의 공급과 달리 예. 신규 분양분도 지금 공급의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 주택들이 사실은 매물 시장에 좀 많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흡수하면서 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어떤 벽에 막혀가지고 실제 물량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이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내 집을 확보하기가 쉽고 어렵고 지금 매물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청약 시장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용되는 본격적인 내년 5월부터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아마 일반 분양부는 제한된 물량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드림, 꿈을 심어주는 것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고 잘못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런 시장 분위기에 견졌을 때 향후 집값 좀 많이 불안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면 예.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간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공급 부분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이런 청약 시장의 과열 현상이라든지 가격 부분에 대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추가 규제 가능성 그리고 정부가 좀 정책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묶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 추가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을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또 두드러진 어떤 특정한 어떤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기존 부분에 대한 규제들을 더욱더 옥죄는 식의 어떤 방안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식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이런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등을 통해서 물량들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쉽게 해주거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이 아닌 주거 안정이라는 그러한 제도의 기본적인 목표점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놨었던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